여러분 안녕하세요. 한방토크 건강상담소의 김세원입니다. 어젯밤 열대야 때문에 잠자리 뒤척이신 분들 많으셨을 텐데요. 그런데 어떡하죠? 오늘 밤도 역시 열대야가 계속된다고 합니다. 그래도 잠을 청하기 위해선 술을 마시는 경우 과도한 음주는 오히려 숙면을 방해할 수가 있고요. 커피나 초콜릿 같은 간식도 카페인이 들어있어서 각성 효과가 나타나기 때문에 되도록 피하시는 것이 좋다고 합니다. 또 찬물이 아닌 미지근한 물로 샤워하는 게 좋겠고요. 문제는 이런 다양한 방법을 동원해도 열대야 속 참 잠을 청하기가 쉽지 않죠. 이럴 땐 아예 이 정도야 여름이지 하면서 좀 마음을 편하게 하고 잠을 청해 보시는 것은 어떨까요? 여름 더위 이겨내기 역시 우리 마음 공부에 달려있다는 사실 잊지 마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천안시 이영준 한의원의 이영준 박사님과 함께하는 날입니다. 상담 원하시는 분은 서울 02-823-2000번으로 전화 주시면 되겠습니다. 문자로도 신청받겠습니다. 유료 문자 샵8970인데요. 짧은 문자는 50원, 긴 문자와 포토메일은 100원이 부과됩니다. 건강에 관련된 상식이나 간단한 질문을 문자로 보내주시면 잠시 후 문자 Q&A 시간을 통해서 답변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화요일은 천안시 이영준 한의원의 이영준 박사님 모시는 날입니다. 그럼 박사님 바로 만나 뵙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박사님. 예,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자, 지난주에 이번 주도 턱관절을 이용한 전신치료법이죠. FCST를 만들고 또 턱관절의 비밀을 쓰신 이영준 박사님과 함께 하는데요. 원인 불명의 언어 장애와 또 턱관절에 대한 말씀을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박사님, 언어 장애도 턱관절과 관련이 있는 건가요? 예, 그렇습니다. 네. 아주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습니다. 언어 장애가 턱관절과 무슨 연관성이 있을까 생각할지 모르겠지만은 언어 장애에도 역시도 턱관절과 아주 밀접한 관련이 있습니다. 네, 언어 장애는 보통 뇌신경계나 뇌혈관계 이상에서 나타나는 질병이 아닐까 이렇게 생각했는데 어떻게 턱관절과 연관성이 있다는 말씀이신지 박사님을 만날 때마다 참 기대가 됩니다. 어떤 새로운 말씀이 있을지 말이죠. 예, 감사합니다. 언어 장애는 바로 뇌신경계의 언어 중추 이상으로 나타나는 질병이기 때문에 네. 턱관절과 더욱더 밀접한 연관성이 있는 질병이 됩니다. 뇌신경계와 관련된 대부분의 질병 증상은 또 언어 장애뿐만이 아니라 그동안 제가 설명드린 원인 불명의 뇌신경계 손상 질환 대부분이 이 턱관절과 관련이 있습니다. 예. 그리고 지금까지 직접 밝혀지지 않은 언어장애 원인까지도 대부분 턱관절과 관련성이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그렇군요. 그럼 언어 장애가 무엇인지부터 좀 여쭙겠는데요. 언어 장애의 종류 그리고 또 일반적으로 언어 장애 하면 보통 말 더듬 이것부터 생각이 나는데요. 예. 어떤 종류가 있습니까? 예, 언어 장애라는 말의 의미는 어떤 사람이 말이 다른 정상인의 사람과 말과 달라서 그 말 자체의 주의를 끌게 하거나 또는 의사소통을 방해하거나 말을 하는 사람이나 듣는 사람으로 하여금 어떤 괴롭히는 원인이 될 때를 언어장애라고 보통 얘기하고 있습니다. 네. 언어장애 종류로는 언어 발달 장애, 또 조음장애, 말더듬에 해당되는 유창성장애, 음성장애, 학습장애, 그리고 정신지체 또는 자폐아, 내성마비, 실어증 등으로 분류가 되고 있습니다. 네, 생각보다 종류가 참 많군요. 예. 박사님, 그럼 언어 장애의 종류와 원인도 좀 다양할 것 같습니다. 어떤가요? 예, 물론입니다. 언어의 그 발달 장애는 기질적인 문제 없이 순수 언어 발달에 어려움을 보이는 경우를 말하며, 예. 조음 장애는 언어의 어떤 조음 능력, 구사 능력이 부족하고 구강의 감각에 어떤 어려움이 있거나 짧은 설소대 등의 원인으로 발음이 부정확한 경우를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유창성 장애는 일종의 말더듬을 말하는데, 또 음성 장애는 음성의 크기나 어떤 음질 또는 높이 등등의 이상이 있는 것을 말하고, 실어증은 언어 중추가 손상돼서 구어를 상실한 언어 장애를 말합니다. 이 밖에도 해석 능력이 부족한 학습 장애를 비롯해서 각 언어 중추의 어떤 이상을 동반한
자폐증, 내성마비, 정신지체 등의 증상 모두 조금씩 다른 원인을 갖고 있습니다. 네, 이렇게 언어 장애를 일으키는 각기의 다양한 요인들이 존재하는데요. 주로 어떤 요인들이 이렇게 현재까지 언어 장애 요인들로 밝혀져 있는지요? 지금까지 언어 장애를 일으키는 요인들은 먼저 신체 발달의 어떤 지체라든지 청각 장애, 지적 능력의 저하, 그리고 혀나 턱, 입 또는 입술이나 또는 구개, 성대 등의 조음 기관의 어떤 장애라든지 신체적 정서적 건강의 문제, 그리고 또 부적절한 주위 환경 등이 언어 장애를 일으키는 요인으로 밝혀져 있습니다. 그러나 턱관절의 불균형이 원인이 돼서 뇌신경계 언어신경 중추를 망가뜨려서 발생한다는 연구는 아직까지 전혀 발표되지 않고 있는 현실입니다. 네, 그럼 박사님께서는 언어 장애의 원인으로 턱관절의 이상, 즉 턱관절의 불균형을 또 하나의 원인으로 제시하는 것인가요? 아닙니다. 그보다도 더 저는 턱관절의 불균형이 언어 장애 또 하나의 원인일 것이라는 이야기보다는 대부분의 언어 장애 원인이 턱관절의 불균형이 원인이 돼서 뇌신경계의 언어 중추의 센서를 망가뜨림으로써 언어 장애가 발생되는 것으로 좀 더 확대해서 설명드리고 싶습니다. 네, 근데 박사님 대부분의 언어 장애들이 이미 각기 다른 요인들로 원인이 좀 밝혀져 있는 상황에서 너무 모든 것을 좀 턱관절로 몰아가시는 게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들 정도거든요. 어떤가요? 그렇게 생각할지 모르시겠습니다만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아나운서님이나 일반 청취자 및 시청자 여러분께서도 혹시 뇌신경계 질환 또는 뇌혈관계 질환의 대부분의 원인들이 왜 저는 턱관절의 불균형이라고 주장할까 혹시 의구심이 들지 모르겠습니다. 그렇게 생각하는 것이 어찌 보면 또 당연할 것 같기도 합니다. 네. 그러나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의학적 사실들은 그리고 뇌신경계 이상으로 인한 질환들은 대부분 아직도 밝혀져 있지 않은 추정 요인일 뿐이라는 사실입니다. 제가 이 자리에서 여러분께 주장하면서 강조하는 내용들은 모두 제가 25년 이상 임상 연구를 통해서 확인한 결과만을 소개해드리는 것임을 알아주셨으면 합니다. 네, 박사님의 말씀을 좀 따르자면 박사님의 클리닉에서도 이미 이런 종류의 언어 장애 환자들의 어떤 임상 데이터가 축적이 돼 있을 것 같은데요. 주로 어떤 유형의 환자들을 이렇게 임상 연구하셨나요? 저희 클리닉에서도 물론 많은 임상 연구를 하고 있고요. 심한 말더듬, 즉 유창성 장애라고 하는 말더듬을 비롯해서 조음장애, 언어 발달장애, 원인불명의 언어장애, 그리고 원인불명의 혀 근육 마비로 인한 언어장애 등의 다양한 임상 연구를 통해서 저는 턱관절의 불균형이 뇌신경계 이상을 유발하는 가장 확실한 원인으로 인식하게 됐습니다. 네. 예를 들면은 7살짜리 어린아이가 단어 구사 능력만 있을 뿐 짧은 문장을 구사하는 능력조차도 없던 아이가 있었는데 성장장애로 찾아왔다가 턱관절의 균형 조절을 통한 뇌신경계 조절 치료를 진행한 지 불과 한 달 만에 유창한 언어 구사 능력을 발휘한 경우도 있었습니다. 네. 그리고 또 한 케이스는 키를 크기 위해서 성장 클리닉으로 찾아온 중학교 1학년의 남학생이 있었습니다. 이 학생은 말더듬이 아주 너무 심했습니다. 그래 턱관절의 균형 치료를 하면서 6개월 만에 키가 13cm 이상 컸던 아이였습니다. 근데 이미 2개월도 채 안 돼서 이 심한 말더듬이 먼저 치료가 됐습니다. 더욱 놀라운 것은 6개월 후에 부모님께서 고맙다고 인사를 하러 찾아오셨는데 반에서 항상 뒤에서 1등을 하던 어린아이가 이제는 반에서 앞에서 1등의 자랑 삼아왔다는 말씀이었습니다. 네, 상당히 좀 의미 있는 결과를 볼 수 있겠는데요. 놀라운 결과입니다. 어떻게 턱관절의 균형 조정 치료를 했는데도 이렇게 심한 말더듬이 치료가 됐고 또 심지어 6개월 만에 키가 13cm거든요. 상당히 큰 키인데요. 더 나아가 학업 성적도 뒤에서 1등을 하다가 앞에서 1등이라니까 참 대단한 성과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턱관절이 그만큼 우리 신체 뇌에서 차지하는 영역이 어마어마하다는 뜻을 반증하는 것이라 저는 생각합니다. 실제가 그렇고요. 한마디로 턱관절의 불균형이 뇌신경계에 작용하는 바가 크다는 것을 뜻하기도 하고
이러한 것이 바로 턱관절이 가지고 있는 비밀이 아닐까 생각이 됩니다. 그러나 의료계에서는 턱관절의 중요성에 대해서 별 관심이 없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 자리에 나와 턱관절의 중요성을 강조하는 이유이기도 합니다. 네, 그럼 박사님께서 주장하시는 턱관절의 중요성과 또 턱관절이 뇌에서 차지하는 어떤 신경학적인 충분한 원리도 좀 갖고 계실 것 같은데요. 예. 어떤 원리로 이 턱관절의 균형이 이루어지게 되고 또 뇌신경계가 정상적인 기능 활동을 하게 되는지 언어 장애를 비롯한 원인 불명의 어떤 뇌신경관계 질환이 있거든요. 예. 어떻습니까? 예, 대뇌반구에 분포된 최선 감각신경과 운동신경의 어떤 영역 분포를 살펴보면은 턱관절과 우리 사람의 손이 차지하는 분야가 가장 큽니다. 특히 뇌 감각신경과 운동신경의 영역에 3분의 1 이상을 턱관절이 차지하고 있는 것만 봐도 턱관절이 우리 신체 전반에 미치는 영향이 얼마나 큰지를 대변하고 있는 내용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네, 뇌 영역의 3분의 1 이상을 턱관절이 차지하고 있다는 사실은 저도 지금 알게 됐고요. 상당히 들으시는 분들도 처음 보시는 분들이 많으실 텐데 이외에도 턱관절의 균형이 어떤 원리로 이렇게 뇌신경계에 영향을 미치게 되나요? 예, 턱관절은 직간접적으로 우리 뇌신경에 가장 많은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턱관절의 미세한 움직임으로 인해 우리 뇌가 숨을 쉬게 되고 뇌척수에게 펌핑과 순환이 이루어지면서 활발한 뇌신경계 생명활동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혹시 우리가 왜 30초마다 침을 삼키게 되는 동작이 이루어지고 있는지 알고 계십니까? 뇌가 숨을 쉬기 위해서입니다. 그래서 모든 관절은 잠을 잘 때 모두 휴식을 취합니다. 그러나 턱관절만은 쉬지를 않습니다. 수면 중에도 뇌는 생명활동을 영위해야 되기 때문에 1분에 한 번씩 침을 삼키는 동작을 통해서 턱관절은 뇌신경계로 하여금 일을 할 수 있도록 뇌에 정기적인 어떤 에너지 공급을 제공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말을 하거나 또는 침을 삼키거나 음식을 먹을 때 턱관절이 움직여지는 것은 단순한 말하기, 침 삼키기 또는 저작하기의 동작이 아닙니다. 이는 뇌의 생명활동을 영위하기 위한 필수 불가결한 턱관절의 운동이라는 사실입니다. 네, 그럼 박사님께서는 이 턱관절의 지속적인 움직임이 없다면 우리의 생명활동도 지장이 있다는 말씀이시군요. 예, 당연히 그렇습니다. 네. 우리는 우리 자신이 항상 명령하지 않아도 뇌 스스로가 알아서 허파로 하여금 숨을 쉬게 하고 또 심장으로 하여금 혈액을 전신의 펌프질에서 공급하도록 하는 기전만 알아왔습니다. 그러나 턱관절도 심장과 허파처럼 뇌신경계에 쉬지 않고 움직임이 발생하도록 심지어 수면 중에도 침 삼킴 운동이라는 동작을 통해서 뇌에 에너지를 공급하고 뇌로 하여금 정상적인 호흡이 이루어지도록 운동하고 있다는 사실을 몰랐다는 것입니다. 뿐만이 아닙니다. 우리의 두개골은 22개의 뼈로 이루어져 있는데 이 두개골 뼈는 턱관절이라는 아래턱뼈가 움직여야 활발한 운동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리고 그랬을 때 이 뇌의 바닥 뼈에 해당이 되는 이 저평굴이라는 뼈가 움직이게 되고 이 저평굴에 움직임이 있어야만 뇌척수액의 생성과 순환이 이루어지게 되면서 우리가 목숨을 부지할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네, 박사님 설명을 듣다 보니까 그동안 우리가 간과를 해왔죠. 턱관절의 중요성을 좀 알게 됩니다. 턱관절이 어떤 중요한 관절이라고 박사님께서는 그렇게 강조하실까 참 궁금했었는데요. 오늘에서야 좀 궁금증이 풀리는 것 같습니다. 아마도 저를 포함한 시청자, 청취자들 다 그러실 것 같은데요. 예. 또 그뿐만이 아니고요. 턱관절 주변을 지나는 9개의 뇌신경 그리고 이들과 136개 근육으로 연결되어 있는 목뼈나 등뼈 또는 허리뼈 등의 척추 구조의 불균형도 대부분 턱관절이 그 원인처라는 사실입니다. 턱관절의 문제가 발생하면은 즉각적으로 동시에 발생되는 1번 경추의 비틀림, 즉 아탈구와 그로 인해서 뇌혈액 공급의 문제 또는 뇌 척수액 공급의 문제 등 모두 턱관절이 이상해서 발생된다는 사실입니다. 이처럼 턱관절은 우리 중추신경의 사령부 역할을 하는 뇌줄기와 뇌하수체에 가장 커다란 영향을 미치는 관절로 작용하기 때문에
원인 불명의 뇌신경계 질환이 대부분과 또 언어장애, 혀마비, 기타 운동신경장애 등도 모두 턱관절의 균형 조절 치료가 이루어졌을 때 즉각적인 변화 반응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네, 박사님과 오늘 말씀을 좀 정리를 해보자면 일반적인 말더듬에 해당하는 언어 장애를 비롯해서 여러 유형의 언어 장애 원인이 이렇게 우리가 그동안 전혀 모르고 있던 턱관절과 관련이 돼 있다는 사실을 또 알게 됐는데요. 그 뇌신경계 이상 질환도 턱관절과 관계가 있다는 사실까지 오늘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예. 언어 장애의 경우에는 요즘에 오히려 의사보다는 이상하게도 언어 치료 교육을 받은 전문 교육이수자, 즉 언어 치료사를 통해서 치료적 접근이 이루어지고 있는 현실입니다. 네. 그러나 의료인들이나 언어 치료 교육 학자들도 발상의 전환이 필요한 때인가 아닌가 싶습니다. 턱관절의 불균형을 정상화시켜서 뇌로 통하는 대후두공의 통로를 뚫어주면 뇌는 즉각 또는 서서히 잃었던 통제력을 되찾게 되고, 그리고 원인 불명인 줄만 알았던 각종 유형의 언어장애 등등이 치료될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 의학적인 접근 또는 구조적인 접근, 턱관절의 불균형을 균형화시켜서 신경계 시스템을 정상화시켜주는 구조적인 접근 치료에 이제 우리 모심을 가져야 할 때라고 생각됩니다. 네. 자, 오늘 강의를 마치면서 좀 정리해 주시죠. 예. 네. 원인 불명이라고 이제 여기 어떤 그 언어 장애로 고생하고 계시는 시청자 및 청취자 여러분, 그리고 말더듬이나 음성 장애, 정신 지체 장애, 또 언어 발달 장애, 조음 장애, 자폐, 학습 장애 등의 언어 장애로 고생하고 계시는 여러분, 원인 불명이라고 여기 왔던 언어 장애 원인들이 여러분의 가장 가까운 곳, 여러분의 턱관절에 불균형이 있다는 사실입니다. 턱관절 이상으로 인해 여러분의 1, 2번 이 경추가 아탈구되고 또 뇌로 통하는 대후두공의 통로가 막히면서 발생한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막힌 여러분의 대후두공의 통로를 뚫게 하고 그리고 틀어진 여러분의 1, 2번 경추를 정상 위치로 되돌리기 위해서는 반드시 여러분의 턱관절의 균형 조절 치료가 이루어져야 가능하게 됩니다. 턱관절의 균형 치료는 TBA, OBA라는 구강내 균형 장치를 통한 치료만으로도 쉽게 해결될 수 있습니다. 보이지 않는 먼 곳에서 원인을 찾지 마시고 턱관절의 균형 치료를 통해서 뇌신경계 질환과 전신 척추를 정상화시키는 가까운 FCSD 클리닉을 찾아보십시오. 예, 감사합니다. 네, 오늘은 언어 장애와 턱관절에 대해 이영준 박사님과 함께 알아봤습니다.